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정치인이시지만 그래도 제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판사를 오래 하셨던 법조인이시고요. 대구 수성을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특임장관 하셨고 바른정당 원내대표 또 당대표 권한대행 지냈고 그 뒤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중진 의원이신데 제가 뭐 빠뜨린 거 없나요? 아유, 뭐 충분히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기국회가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총지출이 470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이제 9.7% 늘린 규모고요. 2009년도 이후에 좀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거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대로는 통과 못 시킨다. 한 5조 원은 깎겠다. 지금 이렇게 예. 벼르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안 처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년 이제 예산 때는 뭐 예산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야 간의 견해 대립이 많은데요. 우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뜻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어려운 그런 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30조의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빚을 30조 내는 거죠. 네. 이제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다시 30조 내는 데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반대말로 예, 가짜 일자리. 예. 네. 말하자면 단기성으로 그냥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취업자가 얼마 늘어났다고 보여지게 하는 그런 예산들 동의해 주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SOC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SOC 예산의 재원으로 쓰이는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12조를 남겨서 그것을 공적기금으로 넘겨놓은 다음에 아마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듯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그런 보입니다. 분석들이 예. 그래서 대한민국 SOC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북한 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너무 퍼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R&D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 네. 실질적으로 R&D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늘리는 쪽으로 아마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쓰자고 주장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또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법 개정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대통령도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자, 야당이 이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저희 당은 반대가 많습니다. 정부 여당은 고위공직자들이 검찰 수사권 밖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자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은 검찰이 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늘 새로 들어온 정권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뒤를 캐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수사기관은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살아있을 때 들여다보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처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지금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옥상옥이다. 그러니 이 처장과 주요 수사관들을 야당이 임명하게 한다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직 중의 비리가 드러나는 일도 없고 사법 신뢰가 회복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당도 수사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장이 아닌 수사관들의 임명권을 여전히 대통령이 가진다면 처장은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처장에 불과하니까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정부 여당을 수사하게 하는 환경이 된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적극 찬성하고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정말 인정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수사처 신설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이유로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이 청와대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볼 때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나를 먼저 살펴라 이런 자세라면 저희들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원칙에는 동의하지만은 세밀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수사는 컨트롤하는 데가 있어야만 네. 자제하고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국정원법 개정인데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라는 것이 남북 화해의 무대이기는 하지만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국가가 전체가 늘 살아서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달리 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능률이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경찰로 수사권을 이양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보완 조치나 후속 조치들이 철저히 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희들이 여당일 때 주장한다면 뭐 의도가 좀 의심되겠지만 야당인 저희들이 그래도 국정원의 기능은 부작용은 있지만은 네. 중요한 기능은 살려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회의를 시작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위원들은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바로 옆방이어서 네. 꽤 장시간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개특위에서 각 당 의원들이 하는 말과 속내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년 5월 각 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야당이 받아준다면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시간은 좀 됐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중선거구제가 전제조건으로 돼 있을 만큼 주장이 강했는데 이제는 지지도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어서 자기들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지금 소선거구제보다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의석을 얻겠지만은 지금 수도권은 대부분 민주당인데 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수도권에서 많이 의석을 내놓아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해온 말이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거두어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속내는 민주당이 끝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싶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심과 의석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민주당이 결국 받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민주당이 이 득표율에 비해서 단체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네, 광역 의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득표율이 50%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청장 중에 24개나 무려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확률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선거구 제도라는 것이 선거구 제도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구조,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이것이 다 정리돼 내려오고 개헌이 말하자면 상위 개념인데 이 정리가 없는 상태로 선거구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어렵게 보시는군요. 예, 또 막상 네. 각 당내 사정을 들여다보면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겠나. 물론 마지막의 대타협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저는 비관적이게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아직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토론이나 당론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네. 영남권 중심으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아마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당내에서도 경론이 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군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저는 선호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를 적게 얻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득표수에 맞는 의석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전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렇죠. 과연 국민들이 그걸 또 동의해 주실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단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협상인데 그래서 저는 많이 좀 어렵게 봅니다. 의석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영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OECD 국가의 평균 의원 1인당 국민수가 9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7만 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군요. 예, 사실은 의원 수를 좀 늘려야 하는데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 낮으니 네. 잘 못하는데 무슨 의원을 또 늘리자는 말이냐. 네. 이런 아마 비판이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좀 줄이고 또 국회에 드는 비용을 동결한다면 국민의 동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좀 혁신을 해야 한다. 그 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당했고 또 총선하고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를 했고요. 혁신을 해야 한다. 이 총론에는 다 동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혁신이 되는 것이냐. 자유한국당 혁신의 어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나 당에 관계하는 분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처절한 자기 반성이 전제돼야 하고 그 다음에 반성에 따르는 책임질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 내지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당의 정체성이나 이념 좌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사실 저희들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한다는 그런 사죄는 제가 하셨죠. 기억하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이제 제대로 된 진정한 사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참여정부 때는 우리는 패족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에서 국민들이 반성을 인정해줬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까지 하셔서 국민들이 그 정도면 반성했겠다 이래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책임 추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년 반이나 지난 마당에 새삼스럽게 또 반성한다. 어떤 방식으로 반성할 거냐. 참 난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반성으로 비칠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작 책임질 만한 분들은 당 밖에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탈당을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구는 책임지라 하면 분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만은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느냐 이 정도에서 대화합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는 어느 정도 인적 청산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해야 된다. 다만 그것이 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분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 새삼스럽게 이념 좌표를 새로 정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당이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는 당의 이념 좌표나 정체성이란 것이 결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당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삶과 같이 하느냐
예를 들면 뭐 험한 말을 쓰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우리 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공심이 없었고,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다. 이것을 빨리 제대로 잡아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 개혁의 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국회의원을 그만둔다,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좀 자기 총선 불출마라든가 뭐 이런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 같은 건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다만 아직도 임기가 1년 반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분란이 많을 테고요. 총선 과정을 통해서 혹은 총선 가까이 가면서 민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만 스스로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더 진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당의 이념과 어떤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에 약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고, 좀 탄핵을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은 뭐 반성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아야 한다, 뭐 통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로 좀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수 지지층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데요. 보수 지지자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서로들 잘 안 바꾸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당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면 서로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탄핵을 하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 중심으로는 그 이전에 전국을 주도했던 소위 친박이나 진박 핵심들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20대 총선 공천 모습을 비롯해서 당신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도 못하고 전행을 하고 와서 누구 보고 책임을 묻느냐. 탄핵이 당신들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친박이나 당에 남아 계셨던 분들 중심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같은 당에서 탄핵을 하고 나갔다고 왔냐. 서로 이런 자기의 잘못이나 상대방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요.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좀 역지사지해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극기 세력들을 무슨 포용한다 이러면 그분들이 아마 언짢아 할 겁니다. 그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가 강한 그런 분들인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 체계 안에서 탄핵 절차를 거친 것을 지금 와서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태극기든 지금 당에 남아 계신 분이든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목표가 뭐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정부 여당의 잘못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좀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지,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그런 점만 서로 공유한다면 저희는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합치는 방식이 뭐 완전히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채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보듬으면서 통합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통합의 이 말하자면 수요라 할까, 필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통합은 쉽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방식이든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뭐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손학규 대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2월 전당대회에서는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총선 전에는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바른미래당 자체는
구성원들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이죠, 내부가. 예. 바른미래당 전체와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기히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당으로 가셨다가 계신 분들 중에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쪽으로 합칠 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라건대는 바른미래당 전체와 통합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2020년에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게 지난번 6월 지방선거를 보면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아무튼 좀 먼 일이긴 합니다만 다음 총선에서 어떤 보수의 재건 이런 것들 국민들이 좀 다시 좀 지지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희망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모두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천지개벽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집권 세력이 가지는 프리미엄이란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형들이 많이 이 정부 여당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분골쇄신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다만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단결하고 또 힘을 합칠 거고 네. 또 잘 나가면 정부 여당이 권력이란 것이 늘 오만해서 분열하고 실수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지극히 쉽지 않은 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전망하시죠?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들이 이 민심과 어긋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잘하면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은 그 갭이 과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힘을 합치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엄혹한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토대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가 지금 야당 쪽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대선 후보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보수 지지층 사이에 조사는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말하자면 보수로서는 아주 소중한 분이시기는 한데 다만 대선이 지금 3년 반가량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전의 예를 본다면 3년 전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왔던 것이 지속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참고 자료일 정도지 그것이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지금은 거의 인지도 조사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에 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요? 언론에 오르내리기는 전직 광역시도지사들 이런 김문수, 분들, 오세훈, 김태호, 이런 분들 오르내립니다만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리더십이 구축되면서 거기에서 저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 뭘 좀 잘하고 또 뭘 또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국민들도 이제 먹고 살기 편안한 거니까요. 이건 좀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나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남북 무한 대결 구도를 평화 모드로 가져간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다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 교류 협력인 걸로 그렇게 보지 북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은 바라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일 걸로 보는데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격이 없는 국민과의 소통 모습이 여러 차례 보여서 그것은 이전의 보수 정권들이 잘 하지 못하던 부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소통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격이 없는 소통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한 야당을 향한 소통도 좀 문이 열려서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너무 소신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예컨대 남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네, 원자력 발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신이나 신념대로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럽고요. 거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 문제. 예,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의 소신이나 신념을 국정에 반영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그것이 이 집권의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이나 야당이 지적을 하면 좀 귀를 기울여서 고치고 가고 경청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청산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 과정이 또 정의로워야 하지 적폐청산 과정이 나중에 적폐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이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의원님도 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어떤 새로운 리더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주호영 의원님도 당대표로 나서야 된다.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십수년간 정당 관찰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가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는 공정하라,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막상 당의 운영은 보면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당의 위기가 모두 거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당을 이끌 분은 공심을 가지고 자기 편, 자기 세력만 챙기고 키우는 그런 대표가 아니라 보수의 역량, 당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공평하게 하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당원들도 이제 우리 당의 실패가 그런 데서 기인했다는 점을 잘 아시고 공정하게 하실 분 그런 분들을 좀 지도자로 찾아야 당의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할지 당헌 당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당을 재건하는데 저희 역할이 뭐가 중요할지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또 저희 한겨레 TV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에게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든지 각자 도생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또 상대 입장을 이해해서라도 우리 당 전체를 살리는 일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들께는 저희들이 너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빠졌습니다마는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건전한 야당의 존재는 나라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견제 세력으로서 또 건전 야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